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현대인을 위협하는 성인병 하면 흔히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이 언급되는데요. 이런 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로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난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사증후군입니다. 이 대사가 혹시 원효대사님 이런 대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쉬운 설명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 말씀하셨던 그 대사는 아니고 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하여 복부 비만, 당뇨의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여러 가지 대사성 장애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 여러 질병을 포괄하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이제 여러 가지 대사장애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된 건강 문제이며 성인 만성 질환자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 기준이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지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5가지 이제 항목 기준 중에 이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 네. 네. 한국인 혹은 동양인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요. 여자의 경우는 80cm 이상. 자, 두 번째가 고중성지방 혈증. 중성지방이 150 정도 이상이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이제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낮은 경우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40 이하인 경우, 네. 이제 여자의 경우는 50 이하인 경우. 네 번째가 이제 공복 혈당인데요. 공복 혈당은 100 이상이거나 현재 당뇨로 약물 치료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5번째가 고혈압인데요. 혈압이 130에 85 이상이거나 현재 고혈압으로 약물 투여 중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이제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예, 또 다른 기준이 이제 2005년 세계 당뇨병 연맹에서 발표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부 비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항목 중 2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원인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해서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과 복부 비만의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당뇨와 여러 가지 심장 혈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과식이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5배까지 증가를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제 특히 여성에게서 무배란, 남성 호르몬 과다,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발성 난종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증후군도 이 대사성 증후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진단 기준 가운데 복부둘레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제 복부 비만, 이제 중심성 비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내장 지방에는 이제 단순히 지방 조직이 저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 조직 안에 렙틴이라든가 TNF 알파, 인터루킨 6 등과 같은 이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제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이제 단백 활성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 아디포사이토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혈관의 염증도 일으키고 동맥 경화성 변화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또 이제 지방 조직에는 유리지방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리지방산은 네, 어떤 유리인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유리가 아니고, 네.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분해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유리지방산은 중성지방 합성을 또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또 더 많이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이제 감소시킵니다. 즉 비만은 이제 단순히 살이 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만이 지속되면 지방세포에서 혈관 염증과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안 좋은 세포 신호 물질들이 분비돼서 대사증후군과 이와 연관된 각종 질환들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사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좀 뚱뚱하다. 그냥 본인이 볼 때 복부 비만만 뭐 있다. 이제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지 봄에 무슨 병이 있다고는 이제 알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사증후군이 진행이 돼서 고혈당이 심해질 경우는 당뇨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진행된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대사증후군 환자의 대부분은 당뇨병 환자이고요. 대개 관상동맥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허혈성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해서 사망할 확률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높습니다. 4배면 좀 많은 많이 비중을 높습니다. 차지하는 많이 거죠? 높은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대사증후군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제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높고, 그 외에 대사증후군은 지방간과도 연결이 돼 있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이 있고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대사증후군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예,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주된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은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도록 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단 음식은 주의를 합니다. 과다한 칼로리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서 식이섬유소 섭취를 늘리고 음식은 짜지 않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줄어든 체중이 다시 증가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스트레스를 이런 걸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 감소, 운동 및 식이요법을 권고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병행토록 하고요. 특히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랑 생활 습관 조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예, 식이요법으로는 이제 저당, 당이 낮은 그런 식이요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되 적당량을 섭취하거나 평소에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이나 한 1000kcal 정도를 덜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단순당, 설탕이나 음료수, 사탕 등의 단순당은 줄이고 복합당, 곡류나 과일 등의 섭취는 좀 늘리면서 소금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섭취 시에는 포화지방산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은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지중해식 식이요법도 효과적인데요. 지중해식 식이요법이란 포화지방을 적게 섭취하면서 많은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물,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식욕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술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운동의 중요성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조금 중요시하게 하는 이런 운동이나 운동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매일 운동을 30분 이상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통상적인 거고요. 이제 대사증후군 치료를 위해서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이제 일주당 2.5에서 한 5시간 정도 추천드리고 또는 혹은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추천을 합니다. 이 중등도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 운동 강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네. 한 5에서 6점 정도 해당하는 강도의 운동이 되겠는데요. 대개는 빨리 걷기, 아,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연습하는 거, 이제 수영 연습 등이 대표적인 이게 운동이 중간 되겠습니다. 단계입니까? 네, 중간 단계. 이거보다 더한 거는 이제 고강도 운동은 이제 자각 정도가 7.8점이니까 좀 힘든 운동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등산, 이제 배드민턴 연습이 아니고 시합, 그다음에 이제 조깅, 이제 줄넘기 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호흡이 빠른 좀 그런 운동을 빨라지면서 좀. 심박수도 빨라지고 네. 이제 땀도 나면서 운동 효과가 좀 더 있는 운동이 되겠죠. 얇고 길게 운동을 할 거냐 아니면 짧고 굵게 운동할 거냐 이 차이가 네. 되겠네요. 운동 시간은 일주일에 1, 2일 하는 것보다는 매일 골고루 나누어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게 또 실천하기도 더 쉽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과 유전 등의 이유로 여러 성인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이 대사증후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요.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TV홈닥터 더나은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만을 위해서 빨리 운동하러 가시죠.